나는 전신 마취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간 쪽 진료를 보라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 안 좋으면 수술을 못하나? 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가장 잘생긴 저희 장혜동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또 비슷한 환자분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면서 오셔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 나는 전신 마취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간 쪽 진료를 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형외과 수술을 하러 갔는데 막 심장 진료도 보라 그러고 간 진료도 보라 그러고 막 내분비내과 진료도 보라 그러고 막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막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어떤 마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술 자체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개 다 몸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평소에 걸어 다니는 거 문제가 없는 사람들 다들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분들이 마라톤을 할 때도 문제가 없는가? 이건 되게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수술이라든지 전신 마취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라보는 게 수술전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심장, 그 다음에 폐, 이 두 개가 튼튼한지가 중심이고요. 그 외에 간 수치가 좀 안 좋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 이후에 급성 간부전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 때 출혈 위험성이 증가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간내과 진료를 좀 보라라고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 수술 받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귀찮아하세요.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수술과 뒤에는 항상 또 마취과가 백업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마취과에서 이런 수술전 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질환은 수술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쪽 담당 선생님한테 답을 받아오세요라고 마취과가 수술과한테 권유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진료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수술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과 선생님들도 본인 의지보다는 뒤에 이제 마취과에서 조언을 받아서 시행하시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 수술을 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간경화가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수술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간경화 중에서도 대상성 간경화, 기능이 좀 좋은, 그 다음에 기능이 좋지 않은 비대상성 간경화. 비대상성 간경화에는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 정맥류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간성 혼수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비대상성 간경화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상성 간경화는 뭐 전신 마취나 그런 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비대상성 간경화는 수술 위험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면은 비대상성 간경화는 저는 수술을 좀 미루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이제 그럴 때는 두 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위험이랑 그다음에 이 수술을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건가를 따져서 그래도 출혈 나고 위험해질 것 같아도 지금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성을 무릅쓰고. 근데 정형외과를 계속 예를 드리는데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 간 안 좋으신 분들 뭐 술 먹다가 어디 넘어지셨어요? 그럼 이제 막 어디가 골절 이만큼 됐잖아요. 그럼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일반인들은 일주일 내외면 퇴원하실 것이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수술한 부위 쪽으로 지혈이 안 되니까 스물스물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혈종, 이렇게 피떡이 중앙에 생기게 되고요. 피떡이 생기게 되면 거기 또 좋지 않은 균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게 돼서 열나고 막 전신 폐혈증 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수술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쓰잖아요. 간도 엑스트라로 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간 기능도 떨어지고 막 간성 혼수도 오고 막 정말 별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상성 간경화는 대부분의 수술을 하면 좋다, 해도 된다. 근데 비대상성 간경화는 진짜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은 가급적 하지 마라. 보통 이제 차일드 B와 차일드 C를 비대상성이라고 하는데 차일드 B 정도까지는 위험성을 따져서 수술을 해라. 어쨌든 위험성은 높다고. 차일드 C의 경우에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수 있다가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이런 간경화가 없는데 그냥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어떠하냐? 원인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환자면은 B형 간염 환자가 간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높다? 이거는 확실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B형 간염이 활성화되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B형 간염 활성화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수술 수치가
조금만 높더라도 저는 수술을 미루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이런 비형간염 말고 그냥 지방간 때문에 원래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던 분들이 비슷하게 올라가 있다. 이런 건 간 수치가 올라가도 수술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간 환자들은 간 수치가 얼마나 높든 수술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AST나 ALT가 한 200 이상 넘어가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물론 간 수치가 오를 수는 있지만 정상의 5배 넘어가는 200 넘어가는 환자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뭔가 합쳐져 있는 건 아닐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냥 급성 간염 상태다 하면 그 급성 간염은 무조건 좋아지고 난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 전신마취나 수술 자체가 급성 간염일 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저는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냥 급성 간염 상태였는데 수술을 모종의 이유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수술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간 부전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복잡한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간경화 환자분들은 수술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성 간경화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속하고 비대상성 간경화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간경화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원인이 뭔지에 따라 감별을 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급성 간염 상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분들은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성 간염까지는 아니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 바이러스성 감염은 조금 왜 올랐는지, 혹시 활성화 상태가 아닌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경우에는 예전과 비슷하게 간 수치가 상승돼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술해도 된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간경화 수술 위험도는 논문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이런 지방간 환자들의 수술 위험도는 아직 연구 결과가 좀 적어서 제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연구를 우리나라 전체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간경화 환자 중에서도 어떤 환자들이 조금 더 위험한가 봤는데,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신경외과 수술 종류들이 되게 많이 위험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위험도 중에서도 어떤 수술인지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수술 직전에 막 여러 과 가야 되는 거 너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건강 꼼꼼히 챙겨서 안전한 수술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